네, 1,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6월에만 6차례 NLL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6월에 NLL 침범이 잦은 것일까요? 그리고 호시탐탐 NLL을 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이 그렇습니다. 다 지나가고 7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달 30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우리 NLL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대였는데 그 표류물을 추적을 하다가 NLL을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구심을 좀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배 타보셨어요? 저는 없습니다. 배 여태가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네. 배를 바닷가든 어디든 강물이든 배를 타보면은 네. 거기 부유물들이 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깨끗한 바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 부유물들 떠 있는 것이 배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거는 없거든요. 배의 속도가 항상 빠르고 부유물들은 어때요? 파도의 그 뭐라고 할 그 질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표류물 따라서 왔다라고 이건 누가 발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오해들은 전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예.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훨씬 경비정이 뭐 몇십 배로 빨리 달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금방 확인을 했을 텐데요. 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의 경계 태세 그런 것들을 뭐 같이 점검할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뭐 북한 스스로가 뭐 GPS가 없어서 이제는 뭐 그거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요. 사실상 NLL은 1.5km 정도 더 남아서 내려왔거든요. 네. 이 거리는 몇백 미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계태세 점검이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죠. 우리 경비태세를 떠보려고 네. 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데요. 6월에만 보니까 NLL 침범한 게 총 6차례가 되더라고요, 교수님. 그리고 제1, 2차 연평해전도 6월에 발생했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왜 이렇게 도발이 잦은 걸까요? 아마 6월 달에 6.25 전쟁 이런 상징성이 있겠죠. 네. 다시 말해서 북측도 튼튼한 안보의 토도 속에서 대남 대정책을 펼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안보 문제를 결국 소홀하지 않겠다. 이것을 대내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6월이 꽃게잡이철입니다. 예. 북한은 그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외화 획득에 있어 가지고 수산물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서해상에서 꽃게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꽃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획권을 높이려면 네. 좀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안정화 속에서 혹시나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선이 혹시 이 NLL 넘어가가지고 불상사가 난다 하면은 고기 잡는 배들이 사실 통제 강화됨으로 해가지고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아마 이런 중국 어선, 북한 어선 통제 차원에서 좀 뭐랄까 이 6월 달에 이 월선 또는 침범 행위가 좀 잦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네.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처럼 이 지난 99년 제1차 연평해전 그리고 2002년 제2차 이랬는데 이것은 좀 뭐랄까 6월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도 군사적인 나름대로 보복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99년도에는 제1차 연평해전 했을 때 그 당시에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가 우리의 대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그 보복을 반드시 해가지고 자신이 승리하는 그날을 좀 기다릴 중에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1차, 2차 연평해전은 군인들의 보복 심리 이것을 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서해 NLL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북방 한계선이 합법적인 그 해상 군사 분계선이라거나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면 네. 서해 해상의 공동 우호 구역이나 또 평화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이 북남 사이에 합의조차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옳습니다. 이 북방 한계선 이 고수 타령은 북남 공동 합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매우 강도적인 주장이고 또 온 민족 앞에 다진 서약을 집어던지고 조선 서해를 또다시 그 대결과 충돌, 전쟁이 도가니 속에 몰아넣으려는 이런 반민족적인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네. 조선중앙TV 시사 대담 내용 중에 저희가 좀 발췌를 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즉 NLL은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국제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국제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거죠. 사실상 한국하고 북한하고 또는 유엔사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결정한 선은 아니거든요. 네. 북방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방으로 올라가는데 한계를 지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더 올라가지 말아라. 6.25 전쟁이 끝냈을 무렵 정도 돼서는요, 이 연합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엔사가 어디까지 다 북한 섬을 통제했느냐 하면 한경도선까지 다 통제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의 어민들, 한국의 군대들이 이제 그도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가지 말아라고 해서 선을 끈 게 북방 한계선이고요. 그래서 북방 한계선이 1953년도부터 사실상 1973년도까지 전혀 북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1973년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묵인의 원칙이라든지 뭐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응고의 원칙, 20년 동안에 그런 원칙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이게 이제 합법성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것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근데 북한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지 않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이 NLL을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사실상 1991년도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 때 북한이 이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쌍방이 관할하는 구역은 그대로 이제 관할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80년대에 우리 한국이 수해 입었을 때 북한에서 사실상 수해 물자를 지원받았는데요. 그 지원받은 선이 NLL 선을 연해서 지원받았고요. 지금도 북한에서 가끔씩 그 배들이 표류해서 오잖아요. 예. 표류해서 오면 물어봅니다. 너 기순할 거냐, 돌아갈 거냐. 그래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배하고 같이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 접촉해서 보내주는 선이 NLL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정도로 봐야 될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남북한이 여태껏 인정된 건데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김 교수님 이제 NLL이 있다는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북한의 동향을 좀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NLL 그 인근에 부표를 한 19개인가요? 10여 개 정도를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결국에는 이 NLL 선을 인정하는 어떤 의미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 부표가 지금은 이제 한 10개 정도 설치됐다는데 과거에도 부표가 설치된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자 10개 하면은 거리가 좀 좁아지고 예. 과거 한 3개 정도 했다 그러면 좀 거리가 넓어진 것이죠. 아마 북한이 이렇게 부표를 설치한 것을 두고 북한이 뭐 NLL을 인정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자 부표를 예. 설치함을 해가지고 예. 특히 이런 꽃게철에 있어가지고 중국 어선과 이 북한 어선을 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부표를 설치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NLL 인근에서 사실 최근에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평도 바로 코앞인데요. 갈도라는 무인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4.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접한 곳인데 여기에다가 이 무인도에 군사시설물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그 갈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연평도에서 4.5km밖에 예. 안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올 3월 달부터 북한이 진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 진지 작업이 그냥 관측용으로 이 진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네.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잖아요. 뭐 4개월째 접어드는데 이제는 터파기 공사가 다 되고 유계화 공사까지 끝났습니다. 그걸 보면 122mm 방사포가 설치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방사포 진지 6개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그 방사포에서 사실상 방사포에 120mm 방사포가 사거리가 한 20km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연평도에 4.5km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사거리에 해당이 되고, 또 이 연평도를 연해서 백령도로 가는 우리 함정들,
이런 데 대해서도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이제 떠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군사 시설물들을 만든 의도는 우리 함정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시하기 위해서도 있고 예.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도발을 할 때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의 명중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예. 이 122mm 방사포가요.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그때 동원됐던 것이 바로 122mm 방사포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추가 조금 하자면 예. 과거에 보면은 연평도라든 주로 장제도 거기서 이제 방사를 쏘았지요. 근데 지금 이제 연평도와 4.5km 지점 이런 갈도 네. 여기서 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뭐랄까 공격성. 다시 말해서 이 방사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위험용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평시에는 무력 시위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서해가 남북한 양쪽 모두 상당 군비 경쟁의 지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마찬가지인가요? 최첨단 장비라고 군대에도 상당히 동원도 하고 거기에 무력을 경쟁시켰죠. 예.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남북한에 간다면은 서해는 오히려 평화의 지대보다도 분쟁의 지대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빨리 좀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이게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우리 대비태세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서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이제 김 교수님께서 예. 뭐 서해 이 NL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정전협정에 있어 가지고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어떤 그런 정전협정 정신에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유령선을 주장하고 있죠. 예.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치 부속 합의서 10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해 해상 경계선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계속 협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구역 이것을 과일구역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남북한에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 입장에서 이 영도선을 해가지고 협상을 어제까지 안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서해역에서 나름대로 이 갈등의 지역을 예. 평화의 지역을 위해서 가지고 2000년도 중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06년도에 남북 장성국 회담할 때 그때도 뭡니까 여기에 일종의 그 평화수역 공동 의료구역 이런 부분에서 남북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협의를 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 추진위원회를 했잖아요. 단지 거기에 있어가지고 평화수역이든 공동 의료구역이든 그 기점을 둘러싸고 남북 간 입장 차이가 컸지요.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NLL을 기점을 해가지고 덩면적 덩거리 이걸 해가지고 공동 의료구역을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남측이 주장하는 NLL과 북측 자신들이 주장하는 훨씬 남쪽 밑에입니다. 여기서 경비 개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평화수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평화수역 안에서 나름대로 공동 의료구역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은 선 평화수역 후 공동 의료구역. 우리는 NLL 기점으로 한 나름대로 덩거리 덩면정에 의한 공동 의료구역. 이래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예. 결국은 합의를 못 했지요. 예. 그래서 다음에 계속 협의를 해온 상태인데 어떻든 간에 이 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남북 당국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한 사례도 있다. 노력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제가 조금 붙일게요. 예. 더 붙이면 지금 뭐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건 좀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양측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양측에서 합의할 때까지 예, 현재 예. 관할 예. 구역을 그냥 관리한다라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대로 NLL선은 준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NLL의 평화수역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했으면 그것이 덩그리 덩면적이 돼서 해야지 자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북쪽 지역은 다 빼놓고 전부 다 남쪽 지역만 NLL의 남쪽 지역만 다 포함시켜서 그걸 평화지대 하자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노력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좀 노력은 있었지만 네. 합의는 안 됐기 때문에 안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북한이 사실상 제1차 연평해전을 99년도에 제2차 연평해전을 지금 연평해전에는 영화도 굉장히 성황리에 저기 뭐라고 할까요? 그 개봉이 되고 있지만
2002년도에. 그리고 이제 또 3차 또 그 대청해전도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상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한 거잖아요. 도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를 보강하고 무기 체계를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K9 자주포도 보강을 하고 스파이크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 미사일은 지금 122mm 북한의 방사포라든지 다른 방사포의 그 뒤에 진지로 바로 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날아가면 뒤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있어요. 3.75인치라고 보는 건데요. KGB라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로 이제 보강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강하다 보니까 다시 또 북한이 보강을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양무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군비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2차 연평해전에서 왜 윤영아 소령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 희생당한 이유가 바로 교정규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위 기동하고 차단 기동해라. 그 말의 의미는 너 맞고 난 뒤에 그때 반응해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바로 그런 리더십 때문에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NLL에 대해서 남북 간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의 리더십이 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제를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중국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일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 사람이 우리 양 선생님하고 성이 같던데 양슈이. 예. 그 한국에도 가끔씩 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상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북핵 문제도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그 사람이 대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을 나올 때 9.19 공동성명에 입안하고 기획했던 총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데, 마침 우리 북경에 나가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하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김정은이가 들어서고 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는 2012년도 4월 달에 소위 말해서 헌법에다가 북한은 핵 보유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고, 북한 핵에 대한 법률도 제정을 했고, 심지어 2013년도 4월 달에는 핵 경제 병진 노선까지 발표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하고 김정은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겠지만 예. 김정은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없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양시 연구원이 예. 좀 뭐랄까 북한의 그 나름대로 그 기록, 발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꼭 김정은이가 말을 안 했다고 말했다는 보는 대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물론 예.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육자회담 열리지 못했죠. 예. 남북 정상회담, 뭐 북정회담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 비핵화 유언에 대해서 언급할 그게 없었지요, 계기가. 그런데 북한에서 2013년 6월 달에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제안에 보면은 나옵니다. 뭐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같으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령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지요. 네. 장군, 그러면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죠. 예. 수령과 장군의 그 유언인 비핵화 이것을 반드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양시인은 잊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 이제 김 교수님처럼 김정일 위원장은 이런 그 북중간이라든지 기타 외국의 원수도 이야기할 때 예. 그 이 일종의 뭡니까? 그 선대 유언인 비핵화 또 그 통일 문제 또
또 잘 사는 문제 이런 것을 유언이라는 차원에서 좀 자주 언급해서 관리를 했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들어서자마자 이 핵 보유국을 갖다가 헌법에 명시하고 또 그리고 오히려 자기 선대인 아버지 김정일의 업적인 핵 보유를 갖다 침송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핵화가 아니고 핵 보유국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나 김정은도 나름대로 국방의 중대에서 이 제안을 보면은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선대 유언에서 관찰하겠다는 이런 표시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제 거죠. 비중의 문제인데요. 네. 비중의 문제. 해석의 문제인 것 같기도 비중의 합니다. 문제. 비중. 예를 들면 김정일이도 나 비핵화하겠다라고 얘기만 맨날 한 건 아니에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지 죽기 전에 유언집 보면 북한은 핵과 소위 말해서 미사일과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등 WMD를 최대한 많이 보유해라. 그리고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서라. 오히려 육자회담을 핵 보유국으로 올라서는 회의장으로 이용하라 이런 소리도 했으니까요. 비중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김정일이 한 50대 50의 비중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네. 김정은은 비핵화의 문제를 좀 작게 얘기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양신이 얘기한 것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